노동과 자본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 그 질적 성장이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실험실을 바뀌는 거예요. 중국의 공급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는 뭐냐 그러면 뭐 전략적 동반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함께 협력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 영역들 충분히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고. 개혁개방 40년, 가파른 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시는 텅텅 비고 자신만만하던 내수시장도 녹록지 않다는데요. 중국 경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중국 경제 위기론, 무엇이 과장이고 무엇이 징후였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중국 경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수교 33년, 한중 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 우리 한국과 중국은 이 단계별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5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5단계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볼 때는 한국과 중국은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단계를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 부분에서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 민간부터서 좀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경제협력의 날개를 달아 양국 교류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되돌아보면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자리매김했던 사건이 2001년도 11월 달 WTO 가입이죠.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웃나라인 한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즉 공급망 가치사슬 속에서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선진국에 수출했던 이런 분업 구조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끊이지 않죠. 부동산 침체, 내수 둔화, 외부 압박 강화 등 중국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론, 사실일까요? 과장일까요? 네, 중국 경제 녹록치 않죠. 하지만 일각에서 제시했던 붕괴론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정말 많은 정책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양년생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2%, 그리고 2025년에는 5% 내외를 달성을 했죠.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 서방의 이 디커플링 위협과 이 불확실성 확대 등이 겹쳤고, 2023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인 분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같은 시기 글로벌 투자 자체가 위축된 점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최신 자료에 의하면요, 2025년 들어서 중국 제조업과 일부 특정 분야의 외자 유입이 크게 늘고 있고요, 외자 유입되는 국가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2025년 9월 그러니까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이죠,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했는데 이건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러한 붕괴론에 답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12월 IMF는 2025년 중국 성장률을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5.0%로 상향했습니다. OECD 역시 2025년 중국 성장률을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1년에 중국 위기론
이제 붕괴론이 처음 나오고 나서 25년이 지났고요. 중국은 뭐 붕괴되거나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한 얘기들은 언론의 어떤 그 레토릭에 그 중심을 두기보다는 조금 역설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제재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던 것은 이미 지난 40년간 그렇게 왔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만 보면 둔화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요, 중국은 여전히 막대한 제조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그다음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이런 외화 유동성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태양광 같은 신제조에서 세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버스트가 아니라 장기 조정에 가깝지 않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상황도 확인해 볼까요? 한국은 1%, 미국은 2.1%.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 경제가 이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경제를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질적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 중국의 성장의 정체를 상당히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통계들을 보면은 중국의 전체 GDP에서 약 41%를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정체되는 이 질적 변화의 국면에서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하나의 기회이자 여러 산업의 질적 성장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제 고품질 발전의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을 넘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꾸고 있죠. 중국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이제 정책을 만들었었어요. 중국이 이제 중요한 기술의 국산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 하나를 빼놓고는 중국이 거의 달성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LCD,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근데 이런 이제 첨단 산업 그 네 가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전부 50%가 넘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 신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실험실로 바뀐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제 개혁개방 이후로 거의 한 30년 이상 10% 전후에 고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도 사실 고성장이에요. 한 5% 이상, 6% 됐지만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기술을 결합해갖고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 그게 뭐예요? 질적 성장이지. 그게 지금 말한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실험실을 바뀌는 거예요. 한쪽에선 부동산 침체와 내수 둔화를 우려하지만 다른 쪽에선 AI, 전기차, 스마트 제조 같은 새 성장 엔진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결국 위기와 기회는 같은 좌표 위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숫자 너머의 흐름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읽을 때 중국 경제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방금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우려와 가능성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제는 위기냐 기회냐를 넘어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선택, 그 현장에서 찾아봅니다. 상하이 민항구 11만 평 대규모 단지의 5개 동으로 지어진 이 이노베이션 밸리입니다.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이그룹이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한 첨단 산업 플랫폼인데요.
다사다난했던 한중 산업 교류의 지난 역사가 담긴 곳이죠. 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30년간의 신뢰의 공유라는 공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시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지난 시점에서 외자 기업들이 다시 상하이로 투자를 유치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납세로 또 정부에 기여했지만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유망 브랜드들을 선별해 한국 대기업인 이사의 30년 현지 노하우와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준정부 기관인 중진공이 입주해 있고요. 소비재 기업이나 건축 기관들, 한국 기업들이 일부, 또 무역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산업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또 공유해드리고요. 또 중진공이 가지고 있는 해외 거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침체되었던 한중 산업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혁신적인 한국 스타트업들도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EIV의 둥지를 튼 F사, 2025년 초 중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2016년 설립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부터 차세대 제어기 개발까지 다방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통해서 여기 네트워크에 대한 교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페스카로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제안 한번 드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기 자동차는 그 안에 많은 전자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테스팅, 또 솔루션, 전 주기에 관련된 솔루션 자체를 저희 페스카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를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진출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본격적인 중국 사업 확장에 나섰는데요. 속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 인프라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또 우리 기업들의 노하우도 많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랜드 EIV하고 중진공의 도움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약 한 3개월 만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해 EIV에 공식 입주한 상하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국중진공의 전략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현지 정부가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랜드 차이나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현재 법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3개월 정도 걸리던 법인 설립 기간을 지금 한 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고요.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던 그런 금융적인 부분들도 빠르게는 하루 만에도 저희가 계좌 개설을 지원해드리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중국에 설립된 기업은 35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까지 합치면 500개 기업이 넘습니다. 최근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시 중국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한국의 기업들. 새로운 시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중국의 자본가의 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벤처 캐피탈 등등뿐만 아니고 중국의 투자 관련된 기관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R&D 투자는 2020년 2조 4천억 위안에서 2024년 3조 6천억 위안으로 48% 급증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 1위, 2024년 말까지 베이징에만 115개 유니콘이 모인 거대 실험실. 421개 국가급 스마트 공장이 증명하듯 이 혁신 인프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확장할 발판이 됩니다. 중국의 기술과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의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기초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에 필요한 기술과의 협업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10위에 오르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강력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창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 그다음에 산업 협력, 산업 투자의 협력인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 LP 투자 금액이 약 4,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사모펀드 투자 금액으로는 한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들이 가진 독창적인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고 있고, 그 단순한 상용화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급만 약 1,600여 곳, 총 16,000여 개 창업 인큐베이터가 깔렸고 정부 모펀드 집행액만 5,400억 위안이나 되는데요. 자본과 공간, 두 엔진이 혁신 기업을 세계 무대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IT 창업에 여러 혜택을 주는 지역들이 상당히 인프라가 발전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런 인재들을 모아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또 기업과 네트워크를 쌓게 해주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중국 챗GPT죠. 딥시크라는 것을 또 창립한 양원평이라는 인물도 30대 상당히 훌륭한 이제 기술 연구원인데요. 이 친구도 실제로 이런 뭐 고등교육을 이제 IT 쪽 교육을 받아왔고, 양원평, 미래의 양원평이 되려면은 우리가 과학기술을 공부해야 돼,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또 캠페인들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상당한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재들을 또 많이 그쪽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저변에 인식들이 깔려 있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의 이런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실제 기업 운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达毛呢是成立于2021年的。那么我们公司成立之初呢，就是一直在致力于做能源行业的这个锤炼人工智能的应用。那么更重要的呢，是在这个区域里面，大家都是创业公司，能够打造一个非常良好的创业的一个氛围，是能够帮助我们的员工、帮助我们的公司能够走向一个更高速、更高效的这样创业的一个模式的。 这是我们的第一个关键的考虑因素。像这边目前入驻的这个金融机构就已经有数十家之多，对我们的整个的这个行业的发展和创业公司对资金的压力、对人才的压力都有非常好的一个这个帮助。那么更重要的一点呢是，这些平台、这些产业链的支持，它不仅仅是放在这里让我们去找，而是整个摩塑空间是形成了一种组织性的服务的形式，有专人来对我们进行1对1的辅导。 베이징에선 하루 평균 337개의 테크 스타트업이 새로 출범하고 상하이에는 핵심 산업 스타트업당 최대 500만 위안 보증 대출을 지원합니다. 其实这些方面的工作我们是不擅长的，而有了魔术空间的这个辅导和支持之后，我们其实可以把我们这些不擅长的事情由外部的指导专家来帮我们去进行梳理，我们的员工可以更专注于我们的核心研发和我们产业的落地。我觉得这个对创业公司，尤其在整个行业的创业初期是非常大的一个帮助。 이렇게 촘촘해진 창업 인프라가 정부, 산업, 자본을 엮어 중국 전역의 혁신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Continued opening up generates far-reaching opportunities for global stakeholder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means access to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dynamic consumer markets. For startups and innovation-driven enterprises, China's vibrant digital economy and thriving technology ecosystem, China's rapid advancement in digitalization, green technologies, and intelligent systems have become a cornerstone fo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바로 이 소규모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한중 산업협력의 다음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실험하고 검증하고 곧바로 제품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루프. 위기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기술과 자본, 기획이 맞붙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스타트업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 발 먼저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단계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기 전략과 민간의 혁신,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맞물리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전면에 섰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초격차 제조 능력이 맞물리면서 한중 협력은 전혀 새로운 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는 7대 유망 분야에 주목해야 합니다. 我们不断地加强技术研究的投入这几年我们国家对于技术研究的投入是非常大的已经连续6年技术研究投入占这个总体研发投入的比例已经超过6%了中央政府还是地方政府，包括各个部门、各个地方都颁布了相应的一些非常重要的这样的一个政策。 전기차, 배터리부터 저고도 드론, 신소재까지 중국 7대 신산업이 혁신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지도 위 다음 좌표는 AI입니다. 比如说，我们实施了人工智能这样的一个国家重大项目通过这种人工智能国家项目，我们对于刚才前面说的人工智能整体的一个技术体系包括技术研究进行了部署和持续这样的一个攻关同时我们也依托我们很多人工智能领先企业建立了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来支持这些领军企业持续的研发持续的突破，并从实这个把它转化为应用。 국가급 AI 산업펀드 600억 위안이 이미 출범했고 정부는 하드테크 AI 분야에 최대 1조 위안 규모의 벤처 가이드 펀드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 포커스는 AI, 로봇,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인 거죠. 초대형 물류 네트워크는 한국의 자동화, 센서 솔루션을 접목해 국내에서 다방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 중국과 R&D 협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죠. 중요한 이 심장 역할을 하는 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이 뇌 역할을 하는 AI의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것들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구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의 공급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 드론까지 새 시장이 연속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 공장이나 한국의 대표 투자국에서 이제는 경쟁국이 된 중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자율주행 분야라든지 혹은 또 이 충전, 배터리 충전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또 활약을 하고 있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혁신 기술들의 접근법이라든지 이 성능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 또 이게 시장에 또 같이 참여하는 영역들 충분히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단절이 아니죠. 경제성장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예를 든다면 한국의 이런 정밀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컨텐츠와 이런 중국의 제조 스케일, 그다음에 부품 생태계를 공동 특화로 묶어내는 거죠. 그리고 핵심 강물, 핵심 부품은요, 조달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분산, 나눠야 합니다. 표준 인증은요, 상호 인증 제도를 좀 제도화해서 비용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 상하이 그린 물류 같은 협력으로 탄소와 물류비를 함께 줄이면 됩니다. 갈등은 룰 안에서 관리를 하고요. 청년, 관광, 컨텐츠 교류로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경쟁하면서도 함께 커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那么在过去的几十年的时间中韩的经贸关系得到了
有效的加强。而这种经贸关系的加强，为两国人民带来了非常多的机会。我们中国跟韩国两个国家的经济的发展的互补性还应该进一步的加强，而这种进一步的加強是要基於相關的、相應的一些機制和互信基礎之上的。 이 거대한 중국 무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신뢰와 협력의 새 모델을 설계할 때입니다. 能在中国这个全球超大市场站稳脚跟，本身就说明这个企业具备了全球领先的竞争能力，与包括韩国在内的世界各国共享中国式现代化发展机遇，更好实现互利共赢。中韩同为自由贸易和经济全球化的支持者、倡议者、受益者。 지금 세계는 기술과 안보,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협력 파트너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기회냐 위기냐를 단정짓기보다 우리가 어떤 전략적 위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신뢰를 설계해야 할 수 있는 결단력일 겁니다.